뭔 소리야? 수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본 정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옷의 바느질 방법도 이상하고 안쪽에 표시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 말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였어요? 우리 유리에게. 그래, 맞다. 시어머니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유리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니까 한 거야. 1980년 초 서울 변두리의 한 기와집. 24살의 정숙은 결혼과 함께 남편 주성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명숙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정숙에게 시댁살이는 낯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의 세수물을 떠드리고 온 집안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밥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핀잔을 주었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시댁에서 구박받는 며느리는 정숙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고 정숙은 묵묵히 참으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남편 주성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시누이 명숙은 29살의 노처녀로 성격이 까칠해서 정숙을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정숙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태어난 것은 딸이었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기는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주가 딸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손주는 손주였기에 나름대로 예뻐했습니다. 2년 후 정숙은 아들 준서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대가 이어지는구나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정숙의 지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에게 고생 많았다 하며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리와 준서는 2살 터울로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시댁살이의 고단함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너 살이 되면서부터 유리의 남다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고 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5살 때는 벌써 한글을 거의 다 깨우쳤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리를 보며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준서는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개구지고 활발했지만 공부에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책을 읽고 있으면 준서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유리가 7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김씨네 큰딸은 영특해서 나중에 박사가 될 것 같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리는 동네 아이들 중에서도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어려운 말도 이해했고 술을 세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심지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문의 큰 글씨는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정숙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주성도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유리를 칭찬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딸이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랜 신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믿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딸이 지나치게 잘 되면 아들의 운이 꺾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할머니가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 큰딸이 너무 똑똑해서 아들이 병약해졌다. 저 집은 딸이 출세해서 아들이 사업에 망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딸은 시집 보낼 몸이니까 너무 날개를 펴면 안 된다. 아들이 집안의 기둥인데 딸이 그 기운을 빼앗으면 어쩌겠느냐. 딸이 너무 잘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시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유리 때문에 준서가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똑똑하면 우리 준서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유리에게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나서면 안 된다며 유리가 책을 읽으려 하면 일어나서 방 청소 좀 해. 라고 하거나 밭에 가서 파 좀 뽑아와라. 등의 일을 시켰습니다. 유리가 어른들 앞에서 똑똑한 말을 하며 여자가 말이 많으면 팔자가 세진다. 며 꾸짖었습니다. 또 유리가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 딸이 너무 앞서면 화를 부른다며 야단쳤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똑똑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불편한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 유리가 똑똑한 게 정말 나쁜 걸까?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리에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너무 나서지 마라. 라고 당부해야 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유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유리야, 책은 그만 보고 동생이나 봐라.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편에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준서에게는 맛있는 것을 먼저 주고 유리에게는 딸은 얌전해야 한다며 늘 참으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할머니 앞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리가 7살이 된 1987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진 오후 시어머니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여름이 코앞인데 유리에게 입힐 옷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시원하게 입으라고 삼배로 원피스를 하나 만들어 봤다.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하얀 삼배로 만든 단정한 원피스였습니다. 소매는 짧고 치마는 무릎까지 오는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고 허리에는 같은 삼배로 만든 가는 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시다니. 삼배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혼수로 가져온 삼배가 있었어. 그걸로 만들었지. 담배는 시원하니까 여름에 딱 좋을 거야. 유리도 좋아할 거야. 정숙은 기뻐하며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리에게 그 삼배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유리는 새 옷이 신기했는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 옷 예뻐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 유리 생각해서 직접 만들어주셨어. 할머니가 나한테 웬일이지? 근데 이쁘다.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얀 삼배 원피스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 될 줄은. 삼배 원피스를 입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뛰어놀던 아이가 저녁이 되자 축 늘어져서 엄마, 나 너무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정숙이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렸나? 정숙은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유리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유리는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습니다. 싫어요. 하얀 옷. 무서워요. 정숙은 딸의 잠꼬대가 신경 쓰였지만 아이들이 열이 나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의 열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몸살 기운이 있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한번 다녀오자. 정숙은 유리를 데리고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의사는 유리를 진찰해 본 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목도 붓지 않았고 기침도 별로 없고 감기 초기 증상 같긴 한데 애매하네요. 일단 해열제와 감기약을 드릴 테니 이틀 정도 복용해 보세요. 약을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유리의 상태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열이 완전히 떨어졌다가도 저녁만 되면 다시 올라갔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리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들어도 금세 졸리다고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와도 피곤해. 나 잘래. 라며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인데?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정숙은 딸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열이 나고 몸이 약해져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편 정숙 자신도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아프기 시작한 뒤로 정숙도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유리는 늘 하얀 옷을 입고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정숙이 아무리 불러도 유리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기미해져 갔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꿈을 연이어 꾸다 보니 정숙의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자꾸만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숙의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낮에도 피곤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고 조금만 일을 해도 금세 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의 상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얘가 왜 이 모양이야? 애 하나 아프다고 이렇게 축 늘어져서 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단순히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기운이 없고 자꾸만 어두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자신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준서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나가 아프고 엄마가 기운이 없는 동안에도 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서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준서는 튼튼하네. 남자아이라서 그런가 봐.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딸애가 원래 집안 기운을 흐리는 거야. 유리가 아픈 동안 준서는 더 건강해졌잖아. 이게 다 집안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딸이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리는 삼배 원피스를 입을 때마다 유독 더 아파했습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괜찮다가도 그 하얀 삼배 원피스만 입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정숙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옷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정숙은 삼배 원피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 옷이었습니다. 정숙은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의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옷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큰딸이 요즘 많이 아프다던데. 그러게, 그렇게 총명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럴까? 혹시 공부를 너무 시켜서 그런 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유리를 보며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아프고 자신도 기운이 없고 시어머니는 냉담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과 딸을 향해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숙은 또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더욱 생생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유리가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유리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정숙이 소리쳤지만 유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빛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정숙이 뛰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한동안 현실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유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유리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한번 유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해보았지만 역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엑스레이도 이상 없습니다. 다만 좀 허약해 보이긴 하네요. 영양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겨 먹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아이는 계속 아픈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리가 아프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을 몇 차례 다녀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혼자 앉아 유리가 입었던 삼배 원피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 옷이었습니다. 하얀 삼배의 깔끔한 바느질, 가슴 부분의 작은 꽃무늬 자수까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시어머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옷인데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특히 더 기운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그나마 괜찮다가도 삼배 원피스만 입으면 어김없이 열이 나고 축 늘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정숙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남편 주성은 신경과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시어머니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숙은 친정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은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정숙은 유리를 데리고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유리가 왜 이렇게 야위었니? 예전에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아이가. 그게 말이야, 엄마.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정숙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유리의 갑작스러운 몸살, 계속되는 미열, 자신이 꾸는 악몽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삼배 원피스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삼배 원피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 삼배 원피스를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다고? 네,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친정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삼배가 어디서 난 건지 아니?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혼수로 가져오신 삼배라고 하셨는데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설마 그 옷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어머니, 뭐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어머니는 유리를 다른 방으로 보낸 후 정숙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옛날 어떤 시어머니들이 딸의 팔자를 누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 딸의 팔자를 누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딸이 너무 잘 되면 아들의 운을 빼앗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딸에게 수의로 만든 옷을 입히는 거야.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의요? 그래. 미리 만들어둔 자신의 수의감으로 딸아이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야. 그러면 딸의 기운이 죽고 아들만 살아난다고 믿었던 거지. 물론 다 미신이라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유리가 이렇게 아픈 거 보면. 정숙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유리에 대한 견제, 그리고 삼배 원피스를 입힌 후 시작된 모든 이상한 일들. 엄마,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친정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무 놀라지 마라.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해. 직접 물어본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정수가, 내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만약 정말 수의로 만든 옷이라면 태워버려야 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 친정어머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한 집에서 똑똑한 딸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질투를 했지. 그래서 수익감으로 딸아이 저고리를 만들어 입혔어. 그 후로 그 아이는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친정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생각하며 소스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들이 귀한 시절이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어. 특히 아들을 중시하는 집안일수록 딸이 잘 되는 걸 못마땅해 했지. 정숙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를 대하는 태도, 딸이 너무 똑똑하면 독이 된다는 말, 준서만 편애하는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님도 정말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 같다. 특히 시어머니 연배분들은 그런 믿음이 강했거든. 친정어머니는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정수가 일단 집에 가서 그 옷이 정말 수의로 만든 건지 확인해봐. 수의감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을 거야. 무슨 표시요? 수의를 만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 일반 옷과는 다르게 말이야. 그리고 삼배의 질도 다르고 수의용 삼배는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치거든. 정숙은 친정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을 떠나는 길,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유리를 재우고 난 후 혼자 삼배 원피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옷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바느질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옷의 솔기 부분을 보니 보통과는 반대 방향으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뒤집어서 바느질한 것 같았습니다. 둘째, 삼배의 질이 특이했습니다. 만져보니 일반 삼배보다 더 부드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달랐습니다. 묘한 향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셋째, 옷의 안쪽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실로 수놓은 작은 글씨였는데 너무 작아서 자세히 봐야만 보였습니다. 목숨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조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글자였습니다. 주위에나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었어. 어머니 말이 맞았어.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수의감으로 유리의 옷을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손주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 나한테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절망, 두려움, 그리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음을 굳게 먹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추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유리가 입은 그 삼배 원피스 말인데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추를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정숙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옷 어머니의 수의로 만드신 건 아니죠?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수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본 정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옷의 바느질 방법도 이상하고 안쪽에 표시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 말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였어요? 우리 유리에게. 그래, 맞다. 시어머니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유리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니까 한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라야, 너는 아직 몰라. 딸이 너무 잘 되면 집안에 화가 온다는 걸. 유리가 계속 그렇게 똑똑하게 자라면 우리 준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딸이 똑똑한 게 왜 아들에게 해가 되나요? 왜 해가 안 되겠어? 여자가 남자보다 나서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딸이 기세등등하면 아들은 기가 꺾여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딸이 똑똑해서 출세한 집은 다 아들이 망했어. 이건 하늘의 이치야. 그건 미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신이라고?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가 정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박씨네 집 봐. 딸이 서울대 나와서 의사 됐지. 그런데 아들은 사업 망하고 병들어 죽었어. 김씨네는 딸이 교사 돼서 잘 나가니까 아들은 술만 마시고 폐인이 됐어. 이게 우연인 줄 알아? 정숙은 답답했습니다. 그건 각자의 운명이에요. 딸 때문이 아니라고요. 운명? 그 운명을 만드는 게 바로 집안의 기운이야. 딸이 너무 강하면 아들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딸은 결국 시집 보낼 몸이야. 친정에서 너무 기세등등하면 시집 가서도 말썽을 부려. 그럼 우리 집안 망신만 당하는 거지. 차라리 얌전하게 키워서 순종적인 아내로 만드는 게 딸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어머니,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딸도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잖아요.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야.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딸은 그냥 거쳐가는 손님 같은 존재야. 그때 안에서 나오던 시누이 명숙이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유리 옷을 그런 걸로 만들었다고? 명숙이 끼어들자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명숙아, 너는 끼어들지 마라. 이건 집안일이야. 하지만 명숙은 뜻밖에도 정숙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 손주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명숙아,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뭘 몰라. 나도 이 집 딸이었는데. 명숙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오빠만 챙기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오빠는 학교도 도시로 보내주고 나는 여자가 뭘 그렇게 배워라면서. 그건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는 처음부터 아들이랑 딸을 다르게 생각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갔는데 나만 중학교 졸업하고 일하러 나갔잖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그게 오죽하니 됐으면 내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간다고 했겠냐고. 시어머니는 딸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받으며 불편해했습니다. 명숙아,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 나는 지금도 그때 상처가 남아있어.
그런데 또 유리한테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야? 정숙은 명숙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가씨, 언니, 나는 언니 편이야. 유리가 똑똑한 게 뭐가 잘못이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데.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명수가 내가 지금까지 시집 못 간 게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야. 여자가 너무 나서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입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사실이잖아. 시집도 못 간 주제에 무슨 교육이나 육아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정숙이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아들, 딸 구별해서 키웠어. 그게 뭐가 잘못했어? 아들은 귀하게 키우고 딸은 얌전하게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딸도 아들만큼 소중해요. 유리도 준서만큼 귀한 존재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딸이 아들만큼 귀하다는 게 어디 있어?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으로 보내는 거야. 아들은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고. 그럼 아가씨는 뭐예요? 아가씨도 남의 집 사람이에요? 정숙의 말에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명숙이는 쟤는 시집을 못 가서 아직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너무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나서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유리를 위해서 한 거야. 저렇게 똑똑하게 자라봤자 결국 명숙이처럼 될 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딸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여자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순종하고 시집 잘 가는 게 여자의 운명이야. 시어머니와 정숙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명숙은 화가 치밀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을 지킬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잖아도 그러려고요. 애들 아빠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이혼이라도 해서 나갈 거예요.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집안이 아주 잘 돌아간다. 딸 하나 때문에 집안을 뒤집어 놓겠다면 그래, 나가라. 대신 준서는 두고 가거라. 정숙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준서도 제 아들이에요. 다 같이 나가겠어요. 하지만 유리만큼은 제대로 키울 거예요. 나가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가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주성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울부짖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처해 하던 주성도 시어머니가 수의로 유리의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날의 심한 말들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 어머니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딸 하나 때문에 집안을 뒤집는다면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나갈 거예요. 당신이 안 된다면 나만이라도 애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주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래 우리 나가자. 정숙은 남편의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으니 정말로 나가는 거야.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자. 진짜죠? 좋아요. 그런데 하지만 당신 부모님인데 당신 괜찮겠어요? 부모님이어도 너무하셨어. 손주에게 그런 짓을 하시고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성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리와 준서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 집을 떠나야 해. 계속 여기 있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야. 정숙은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알아봐야지. 그러자 나도 회사 동료가 2층 전세집 살다가 이사 나간다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길 좀 물어볼까? 작지만 우리 가족이 살기엔 충분해.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어. 그날 밤 부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다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과 주성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언니, 잘 살아요. 연락할게요. 고모도 건강하세요. 정숙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유리가 책을 읽는다고 타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주성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유리의 공부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걸 막으려 그래? 내가 안 참아. 주성은 유리가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가족의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주성은 승진을 거듭했고 정숙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반장을 했고 중학교에 가서도 학급 임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딸이 너무 나선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서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했던 누나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며 따랐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열심히 해봐. 준서도 할 수 있어? 남매는 우애 깊게 자랐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도우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유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언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언니 생각을 하셔요. 유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준서는 건강한지.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아픈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거예요.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과 주성은 장례식에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시댁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선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땐 끝내 서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과 딸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끝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저는 어머니,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정숙은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하셨던 준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딸이 잘 된다고 아들이 해를 입는 게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소중했을 뿐입니다. 유리도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유리는 당당한
당당한 여대생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할머니 나름대로는 이 집안을 생각하신 거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정수 가족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일군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로. 몇 년 후 유리는 회계사가 되었고 준서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두 남매 모두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유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때 할머니 댁에서 나온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만약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당당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저를 억눌렀을 테니까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어려운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소중한 가치를 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들과 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차별 속에서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미씨는 한 가정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미신보다 강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소중하다는 믿음 위에서 말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딸이 잘 된다고 아들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정숙의 딸 유리가, 그리고 그녀의 딸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을 소중한 가치로서 말입니다.